반갑습니다. 마로리 방송 대표기자 유초하입니다. 이 온라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대체로 1999년, 98년 정도부터니까 꽤 오래됐죠. 인문학 강좌부터 시작을 해서 동북아 사상사, 유럽 철학사, 그리고 한국 사상사 이런 강좌들 하고, 그리고 동양 고전 강독, 그리고 이제 정치평론, 문화비평 이런 것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직접 내가 보진 못하지만 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비교적 주제를 좁게 잡아서 당면한 우리의 정치 현실과 이 현실에 여러 가지로 좀 나타나 있는 아주 깊고 넓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많으면 한 10차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꼭 제목을 잡자면 임시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진보의 성찰과 새 세상 만들기의 기획. 간단히 메모를 해본 문서화한 것은 한 석 장 정도가 됩니다만, 이걸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요, 대한민국이 물론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고 지금 세계적으로 꽤 비중이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대체로 10위권이 되어 있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참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세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와 위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피와 땀을 모아서 이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선배 세대의 이룩한 업적이랄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넓고 창의적인 깊은 그런 역량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의 여러 시스템은 이 발전적인 역량을 부추겨서 고무시켜서 더욱더 꽃 피어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옥죄고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뭉뚱그려서 가장 크게 보자면 권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정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가령 한국인들의 역량은 꼭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닐 겁니다만, 공식적인 통계 자료로 보면은 세계 182개 국가에서 그 IQ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싱가포르가 첫째이고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그 IQ의 상대적 차이가 딱 2점이나 있는데요. 뭐 IQ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주 무의미한 것도 아니죠.
하여간 한국인은 세계에서 앞으로 인류사의 발전에 정치이건 문화이건 도덕성이건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1위인 것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의 사회 양극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1%의 상위권자가 소득이나 재산, 특히 이제 부동산, 주식, 이런 주요 재산 형태에서 대체로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하위 40%, 50%의 사람들은 모두 합쳐서 전체의 3% 정도를 점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자유시장 체제 속에서 1차적으로는 각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제도, 관행, 법규 이런 것이 다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자의 몫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지 바꿔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회 제도는, 심지어 국가까지도 이미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그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국가 체제, 권력 기구의 운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되돌아봐야 하고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하고 그것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1위인 것 몇 가지만 더 들어보죠.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남녀 임금의 격차가 39%로서 역시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이 1위입니다.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생활상의 일상적인 행복지수, 만족감이 역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마이너스 1위입니다. 양극화는 1위가 아니라 2위입니다만 1위는 멕시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의 시민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지수는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양극화 문제도 역시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 가지를 물론 말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경쟁, 합법적인 경쟁으로 해서 뒤처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장거래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입니다. 이런 고용구조, 경제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하다면 이상하죠. 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가졌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10년 이 정치 권력이 국민의 뜻과 반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정책을 대규모로 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이 그에 못지않게
선하지 아니한 경제 권력과의 긴밀한 결속, 친화 속에서 극소수의 기득권 특혜층이 절대 다수의 시민 일반을 더욱더 불리한 삶의 조건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이 물론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다양한 곳에서 갖가지로 갈래를 치고 가지를 치고 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접근, 총괄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서 풀어나가는 데에서 가장 효율적인 중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모든 사회 문제를 총괄적으로 압축하고 있는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일단 먹고 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 먹고 자고 번식하고 잠자고 배설하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고르게 충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인간 사회가 공동체로 지속되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것을 비뚤어지지 않게, 지나치게 편협되지 않게, 편파적이지 않게 조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란 각 개인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와 희망, 소망들을 적절히 절제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 행복의 총량이 가장 크지도록 하는 조정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경제문화 모든 영역을 총합적으로 조절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문화는 그것과는 별개로 인간이 욕구 이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을 실현하고 미를 창조해내고 하는 보다 높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고상한 삶으로 고양되어가는, 인간 스스로를 그렇게 고양시켜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것까지도 정치는 조정하는 능력을, 역량을,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은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냐? 정치 권력을 깨끗한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권력은 물론 여러 급이 있죠. 입법, 사법, 행정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세계에서도 좀 유별나게 대통령에게 집중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양심적이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깨끗한 지성이고 깨끗한 감성을 가진 경우라면 한국 사회는 급속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보다시피 최근 10년간 우리 사회는 매우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의 불균등 분배라고 하는 1차적인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손 100대 1000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기본적인 터전인 우리의 자연, 오랫동안 금수강산이라고 불렸던 우리의 이 환경을 무작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40여 조 들었다고 하는 이명박 시대의 4대강 사업, 사실상 운하사업의 변형이죠. 이것이 남기고 있는 자연훼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상태로 죄송합니다. 복원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파괴에 든 비용의 3배 정도는 들어갈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4년여에 걸쳐서 버려놓은 이 강산을 잠깐 이명박 정권이 4년 남짓 한 세월 동안 짓밟아 놓은, 버려놓은 우리의 강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130조의 재정과 20년, 30년의 세월이 다시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비극입니까? 그러나 이 비극은 딱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의 정권이 인간과 자연을 못살게 굴고 나쁜 조건으로 만들어간 것, 그것을 제대로 돌려놓기 위한 첫 번째의 과제, 그것을 나는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적 권력인 새로운 대통령을, 새로운 권력자를 올바른 사람으로 또는 올바른 정당 또는 올바른 조직 출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장관, 군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공기업의 임직원들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꿔나가는 첫 번째의 첫 단추는 대통령을 올바로 뽑는 데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 정당 분포, 그 존립 양태로 볼 때에 내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향후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밝고 맑고 깨끗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만든다 하는 건 기대할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대통령 선거가 훨씬 중요하다. 일단 이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의 자세는요, 무기력감, 좌절감, 무관심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게 어차피 그렇지, 정체란 건 다 썩은 거야. 경제구조란 게 다 재벌들이 해먹는 거지 뭐. 이런 무력감에 젖어 있는 동안은 어떤 새로운 개선책도 나올 수가 없죠. 꿈을 꾼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꿈을 꾸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낙관, 그리고 내일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에 바탕한 구체적인 방안들의 모색과 끈질긴 성실한 실천, 그것이 함께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한 두 가지 사태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비극 속의 인물들입니까? 이제 500일이 되는 세월호 참사가 그러하고, 이제 곧 졸업할까 말까 하고 있는 메르스 사태가 또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이 시스템을 굴리고 있는 운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권력입니다. 권력자이고 권력기관입니다. 이들에게 무능, 무책임, 무반성, 비양심 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을 바꿔내지 않는 한 역시 우리의 내일은 암담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서 세월호를 놓고 특히 사람들은 많이 미안해하고 반성했습니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어른이면서 너희들을 살려내지 못했구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참여한다. 눈물을 흘리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착한 시민들이 죽은 아이들 앞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극소수의 사람, 엄격히 따지면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그 시스템에서의 단추 운영을 제대로 했다면 그 참사는 막을 수가 있었고 적어도 최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그 비극의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 이런 데에서도 권력은 매우 비열한 비합리, 비양심, 비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러면 국민 일반, 우리 일반 시민은 다 무죄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분명히 이제 중진급 이상의 민주주의를 사실상 실현해 왔습니다. 이렇게 했고 적어도 반쯤은 성숙한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도 과거와 같은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독재 권력을 다시 쥘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지금 지난번 엑스파일에서도 봤고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삼성, 롯데와 같은 비열한 재벌들이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바꿔낼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사회입니다. 민주사회의 사전 의사결정권과 진행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감시, 그 결과에 대한 비판, 평가,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의 작동을 위해 반영하는 것. 이 모든 힘이, 권력이, 권한이 궁극적으로는 적어도 이념적 원칙, 헌법적 원리로 볼 때는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국회의원 300명이 5천만, 7천만 국민성원, 민족성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5천만, 7천만의 국민성원, 민족성원이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제대로 힘을 엮어내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가장 작게 하나만 이야기하죠. 적어도 잘못된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 하는 각오만은 우리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이 갑갑한 조건을 벗어나서 보다 확 트인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사회 정치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서로 남북으로 찢어져 있는, 갈라져 있고 분단되어 있는 이 사회, 민족, 국토를 다시 통합하고 자유, 평화,
평등, 이 넘실거리는 보다 따뜻한 행복들이 새롭게 일구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작게 해서 펼쳐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큰 양대 정당이 있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그 두 당이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있죠. 구태여 따진다면 하나는 극소수의 재벌, 그리고 재벌을 포함한 조금 더 넓은 형태, 적어도 아무리 많아도 인구 1%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리고 그 속에 함께 녹아들어 있는 친일, 친미 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속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집단이죠. 또 하나는 그와는 달리 조금 더 넓은 범역의 경제 권력, 예컨대 한 100억대 정도까지의 부를 지닌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주로 옹호하고자 하는 집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재벌과의 관계는 어쩌면 하고 싶어도 맺지를 못하기 때문에 갖지를 못하는 그런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재벌과 직접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하거나 아니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이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반성이나 모색이 없는 집단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양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의미 있다고 할 때에 그 차이조차도 절대다수 시민들이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차악보다는 최악을 연거푸 선택해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는 크게 봐야 합니다. 이 비슷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령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빨간 거라고 하니까 새누리당이 빨갛다면 아마 새정치연합은 주황 정도가 될 겁니다. 사실 엄밀히 색깔, 빛깔의 상징으로 볼 때 새누리당은 빨간 것일 수가 없죠. 그 사람들에게는 열정도 없고 피도 없고 따뜻함도 없습니다. 평등을 향한 최소한의 경제정치의식도 없습니다. 사실은 새누리당의 상징은 빨강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역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할 때에 지금까지 있었던 정당들 중에서 그 정당의 지향과 실천과 그 상징 색깔이 비교적 맞아떨어졌던 대표적인 경우를 나는 민중당이라고 봅니다. 1991년, 92년 그간에 주로 활동했던 정당입니다. 그 정당의 색깔은 주황이었습니다. 황토빛과 오렌지빛, 거기다가 붉은색이 살짝 들어간 그런 정도의 색깔이었죠.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따스함이 있었고 평등과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지향이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만
피는 붉은 것이고 염통은 왼쪽 가슴에 있는데요.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새로운 사회를 일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피, 끓는 피에 있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염통을 소중히 보존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다시 원래의 화두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 단추 끼우기 위해서 재벌을 살찌우느냐, 재벌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중기업, 중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느냐 정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진정 서민, 시민 일반, 국민 일반, 민족 성원 전체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국민의 힘으로, 주권자의 힘으로 독려하고 강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좀 더 크게 봐야 한다 하는 말은 실은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색깔의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한마디로 진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색되게 딱딱하게 고정되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진보를 개념적으로 상대화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진보의 개념적 상대화, 실질적 확장, 이것이 민주사회 주권 시민들이 노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럼 진보란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우리 각자의 삶을 지금보다 좀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향의 이념, 사상, 기구, 노력, 실천, 그 모든 것이 진보입니다. 진보는 막스 레닌주의도 아니고 주체사상은 물론 더욱 아닙니다. 사회주의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기존의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이나 현재 자칭 정통 진보라고 하는 집단의 또는 집단들의 어떤 사상 원칙, 정치 노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진보란 말 그대로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높게, 더 밝게, 더 고르게 우리끼리의 관계가 서로 잘 어울리게, 조화롭게,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보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상대적 진보가 대표적인 진보일 수도 없고, 그리고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어떤 특정 이른바 진보정당의 이념이나 노선도 최선의 진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강령이건 정책이건 조직의 방식이건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유일한 최선의 진보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최악인 것이 분명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최악의 지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합의하고 힘을 모아가는 것, 그것이 진보적 실천의 전체입니다.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앞장서야 한다,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어떤 기존의 정당도, 그리고 물론 정당만이 아닙니다, 민주진보를 자처하는, 지향한다고 하는 어떤 기존의 조직도, 운동단체도 그 진보의 정통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진보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시민 일반의 투표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령과 정책 영향을 합니다. 시민 일반의 가슴에 와닿고 머리에서 이해가 되고 생활 속에서 쉽게 용해돼서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적용됐을 때 구체적으로 삶을 편의롭게 하고 행복의 양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담을 때 그것이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잠깐 나왔듯이 이지, 두뇌를 통한 이해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최소한 하나만은 절대 다수가 합의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 현재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나쁘게 만들고 있는 최악의 힘이 어디 있느냐? 그건 분명히 합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격파하거나 격파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 힘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 대의에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 어떤 정당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 일에서 내가 앞장을 서야 하고 그 성과를 내가 차지해야 하고 앞으로의 권력은 내가 중심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라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솔직히 그들에게 말하게 하자면 이런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짜 집권을 향한 의욕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선하지 않은 권력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점유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겠다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다기보다는 현재 야당으로서는 가장 큰 몫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유지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물론 그 중에 그냥 예컨대 막연하게 말해서 300명 중에 한 40, 50명은 진정한 꿈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고 거기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 자기의 이익을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행정관계, 정치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 권한, 지분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것, 적어도 유지하는 것, 그것에 있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이상적인 대로 끌어가겠다는 적극적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특혜,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줄어들더라도 좀 적게 줄어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기존의 정당, 사회단체, 운동조직, 어떠한 집단도 현재 재벌 중심의 경제 권력과 박근혜 새누리당의 정치 권력의 포괄적인 잘못을 고쳐 나갈 만한 힘을 마련할 중심력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요, 지금 이제 새롭고 양심적인 참신한 통합적인 진보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요, 그것도 물론 안 됩니다. 지금 정당 정통 진보를 만들겠다는 그 집단들이 가령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받는 표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아도 3%입니다. 그 3% 가지고 뭘 합니까? 그리고 재벌 자본의 횡포와 수구 정치 권력의 비리를 총체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운동을 펼치자 하는 흐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요, 한 가지 뚜렷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령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많은 아주 지금까지 공적이 많은 훌륭한 성과를 낸 민주화평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들이 대체로 합치면 아마 한 2, 3만 개 될 겁니다. 지방조직까지 합칠 때 그 2, 3만 개의 단체가 모두 하나의 이름으로 뭉쳤다. 그러면 그게 대한조직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순간적인 대규모의 집단 행동으로 일거에 뭔가를 뒤집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김재규의 총턴에 박정희가 죽고, 그런대로 자연스럽게 일단 서울의 봄이 왔고, 거기서 유신체제는 일단 허물어졌죠. 그러나 그 이후에 새로운 권력을 민주적이고 화평한 일반 복리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데는 30여 년간 지금 실패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합니다. 정당으로는 안 됩니다. 사회단체의 결합으로도 안 됩니다. 민주, 인권, 화평, 평화, 자연친화, 환경보전, 어떤 아름다운 꿈을 지닌 단체들이 모두 합쳐서 한 덩어리로 뭉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 그 단체들이 아무리 합쳐도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힘을 형성하는 데는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한마디로 지금은 선거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명? 불가능합니다. 바람직한가? 아닙니다. 물론 아주 평화로운 혁명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혁명이란 언제나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폭력을 동반하는 것이고 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가치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일이 수천 수만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수십 수백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혁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힘은 새로운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가장 작은 핵심적인 과제는 새로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다. 선거를 통해서 보다 온당한 대통령 하나를 만드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만드는 힘은 정당 통합, 사회단체 연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훨씬 작은 것들의 최대한의 결합에서 그 길을 봅니다. 어떤 지위도, 어떤 단체 임원도 그 무엇으로도 기술, 능력으로 규정되지 않는 시민 일반,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 일반이 개개인의 수준에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열린 공간, 광장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가치에 합의하고 목표에 합의하고 그의 힘을 합쳐 나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일단 불가능해 보이죠. 물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보다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 낙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도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도는 어떨 것이냐? 이제 여기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 이야기는 더욱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는 만큼 더욱더 구체적이 될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일 하나하나에 우리가 마음과 의견,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의 내일 세상은 보다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